오이 재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확신하시나요? 매년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비료도 주는데 정작 수확량은 기대에 못 미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오이 수확량을 2배, 심지어 3배까지 늘릴 수 있는 단 하나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네, 맞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이건 마법의 비료나 특별한 품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99%의 텃밭 농부들이 무시하거나 혹은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평범한 오이 모종을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오이나무로 바꾸어 줄 이 핵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근본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풍성한 수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식물학적 관점에서 오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봅시다. 오이는 단순히 작은 풀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덩굴 식물입니다. 야생에서 오이의 주된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수십 개의 새싹을 내보내며 모든 것을 휘감아 땅을 녹색 카펫으로 뒤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식물을 가져다가 발코니 화분, 비닐하우스 혹은 작은 텃밭처럼 제한된 공간에 심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지만 오이는 그 본성상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재배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덩굴이 무성할수록 잎과 줄기가 많을수록 오이가 더 많이 열릴 거야.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식물은 이 거대한 녹색 덩어리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양의 힘과 영양분을 소모합니다. 즉, 모든 에너지가 헛되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오이의 본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억제되지 않은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 바로 열매를 맺는 쪽으로 현명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오이가 많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식물에게는 태양과 물, 그리고 토양의 영양분으로 얻는 정해진 에너지 예산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식물은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물을 제멋대로 자라게 둔다면 식물은 에너지의 80%를 새로운 줄기, 덩굴손, 그리고 거대한 잎을 키우는데 투자할 겁니다. 정작 열매를 맺고 숙성시키는 데는 아주 미미한 에너지밖에 남지 않게 되죠. 결국 눈은 즐겁지만 배는 채워주지 못하는 무성한 초록덤불만 얻게 됩니다. 소위 헛꽃이라 불리는 노란 수꽃만 잔뜩 피어나거나 혹은 열매 자방이 달리더라도 곧바로 노랗게 변해 떨어져 버립니다. 식물에게 이들을 키워낼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식물의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이가 불필요한 잎을 키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도록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이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후손, 즉 열매를 생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비밀의 규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재배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너무나 간단해서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단순함 속에 놀라운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이를 키울 때 딱 하나의 주줄기, 원줄기만을 이용해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직 단 하나뿐인 주줄기, 바로 이 중심 줄기가 핵심입니다.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모든 곁순,
특히 식물의 아래쪽에서 나오는 곁순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이 곁순들은 영양분과 에너지를 주줄기에서 훔쳐가는 도둑과 같아요. 결국 미래의 수확량까지 갉아먹는 주범인 셈이죠. 우리가 할 일은 이 곁순들을 가장 초기에 아주 냉정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곁순 따기 순지르기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위치에서 혹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새순을 떼어내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식물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망설이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식물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외과적 수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높고 튼튼한 건물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수십 개의 부실한 덧집을 짓는데 재료를 낭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자원을 튼튼한 기초와 강력한 지지벽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줄기는 미래의 오이들이 모두 매달릴 튼튼한 지지대입니다. 이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불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체 이 곁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줄기의 밑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땅에서부터 첫 사료 온마디는 소위 맹아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잎겨드랑이에서는 측면 순인 곁순은 물론이고 처음 달린 꽃이나 아주 작은 오이 열매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달린 오이까지도 무자비하게 없애야 합니다. 아마 지금 당장 아까운 미래 수확물을 제거하려니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이것은 더 큰 수확을 위한 귀중한 희생입니다. 이 초기 성장 단계에서 오이는 에너지의 100%를 뿌리 시스템 발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뿌리는 식물의 건강을 결정하는 근본, 즉 토대입니다.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해야만 나중에 흙으로부터 더 많은 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랫부분의 순과 열매를 그대로 두면 오이의 모든 힘이 그곳으로 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뿌리 시스템은 약하고 덜 발달된 상태로 남게 되죠. 나중에 오이 포기가 훌쩍 자랐을 때 이 연약한 뿌리는 지상부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의 영양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한여름에 잎이 누렇게 변하고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초기에 중요한 실수를 범한 것이죠. 많은 재배자들이 이 과정을 왠지 모르게 망설입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에 걸리거나 아예 성장을 멈출까봐 걱정하는 거죠. 이건 순전히 심리적인 장벽입니다. 예쁘게 잘 자라는 어린 식물을 훼손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면서요. 하지만 이런 의심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오이에게 아래쪽 곁순을 제거하는 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큰 안도감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덜어주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친구야, 딴 데 신경 쓰지 마. 핵심에만 집중해. 위로 쭉쭉 자라고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 이 작업은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곁순이 찰울리차 한침이나 되는 큰 덩어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식물은 그 곁순에 귀중한 힘과 영양분을 써버렸을 테니까요. 곁순이 겨우 3mm 정도 크기일 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는 주줄기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며 손톱으로 부드럽고 깔끔하게 집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곁순이 조금 자랐다면 깨끗한 가위나 전지가위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조한 날 아침에 이 작업을 하세요.
그래야 상처 부위가 빨리 아물고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잔인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초록 친구가 가진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칙을 무시하고 식물을 그냥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식물의 아래쪽, 땅과 가까운 부분에서 여러 개의 곁가지 혹은 곁순들이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가지들은 순식간에 주줄기를 따라잡고 결국 깔끔한 덩굴이 아닌 모양 없이 사방으로 퍼지는 덤불 형태가 되어버리죠. 이 모든 줄기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마치 진짜 정글처럼 됩니다. 윗부분의 잎들이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아래쪽 잎들은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줄기와 잎의 덩어리 안은 통풍이 매우 나빠져서 흰가루병이나 녹균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이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물에게 물을 주거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매우 불편해집니다. 뿌리 쪽에 물을 줘도 줄기와 잎이 너무 많아 대부분이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영양분 역시 수많은 줄기에 분산되기 때문에 그 어떤 줄기도 충분한 에너지를 받지 못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 꽃은 많이 피었지만 열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식물이 자신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열매가 아닌 쓸모없는 녹색 덩어리를 만드는데 낭비한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자, 이 방법이 단순히 옛날 어르신들의 지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타당한 농업기술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원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에는 정화우세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줄기의 맨 위쪽 생장점, 즉 아펙스에서는 옥신이라는 특수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 호르몬은 줄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측면 눈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즉, 식물은 태양을 향해 우선적으로 위로 자라려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곁순들을 제거할 때 우리는 식물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도와주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식물에게 모든 힘을 중앙줄기에 집중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나중에 많은 열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하고 굵은 주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아래쪽 잎과 곁가지들을 제거함으로써 오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뿌리 썩은병이 자주 발생하는 뿌리목 근경부, 주변의 통풍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곁순 제거는 단순히 높은 수확량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식물 자체의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은 시즌 내내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올바른 수영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전수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톡 따면 끝 아닌가? 쉽겠지만 이 간단한 작업에도 식물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령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암 청결입니다. 작업하는 손이든 도구든 깨끗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한 포기 작업을 마칠 때마다 가위나 칼날을 알코올이나 다른 소독제로 닦아낸 후 다음 식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 간단한 예방 조치만으로도 한 식물에서 다른 식물로 병원균이 전염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투리를 남기지 마세요. 곁순을 제거할 때는 원줄기와 잎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장 밑동 부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짧은 그루터기를 남겨두면 그곳이 썩기 시작하면서 각종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모든 과정을 침착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급하게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10분을 더 쓰더라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입니다. 하루 동안 상처 부위가 충분히 마르고 아물 수 있기 때문이죠. 작업 후에는 잘라낸 부위에 빠흔 수치나 젤을 발라주면 좋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소독 효과와 동시에 영양 공급 역할도 해줍니다. 하단부에 블라인드 존, 생장 억제 구역. 처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위로 올라오는 곁순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혹시 제일 위까지 전부 제거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첫 4-5번째 잎을 지나면 우리의 관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착과 구역, 즉 열매 맺는 구역이 시작됩니다. 대략 6번째 잎부터 10번째나 12번째 잎까지. 마찬가지로 잎겨드랑이에서 곁가지들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곁순을 어느 정도 자라게 놔두세요. 곁순의 잎이 한두 장 생기고 첫 번째 오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열매가 맺힌 바로 그 위에서 곁가지에 생장점 꼭대기를 적심, 즉 순지르기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곁가지에 오이를 딱 한두 개만 달리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곁순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아 불필요한 양분을 뺏거나 포기가 너무 무성해지는 것을 막아주면서도 우리에게 추가적인 수확물을 안겨줍니다. 강력한 원줄기에서 짧은 곁가지들이 나와 있고 그 가지들마다 오이가 한두 개씩 달려있는 말 그대로 통제된 착과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는 공간 활용과 식물의 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이 모양을 계속 잡아주면서 우리는 원줄기를 따라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대략 12번째 잎에서 12호 16번째 IP 사이의 구역은 비슷한 원칙으로 관리되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변화를 줍니다. 이 구역에서 자라는 아들순, 즉 측지는 이제 조금 더 길게 남겨둘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순들을 이 3개의 잎과 이 3개의 착과가 형성될 때까지 자라게 둔 다음 마찬가지로 끝을 순지르기 해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줄기 위쪽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햇빛 일조량과 통풍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물이 충분히 튼튼해져서 뿌리 시스템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원줄기의 수확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측지에서 조금 더 많은 열매를 먹여 살릴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 결과 농업 전문가들이 오이트리, 오이나무, 구조라고 부르는 이상적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아래쪽은 줄기만 남기고 중간 부분에는 짧은 열매 가지들을 두며 위로 갈수록 이 가지들이 점차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전정 방식은 모든 잎과 열매에 최대한의 빛을 공급하고 뛰어난 통풍 효과를 보장함으로써 병충해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드디어 오이의 정점까지 도달했습니다. 원줄기가 비닐하우스 천장이나 지지대 끝까지 자랐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줄기가 아래로 계속 처지도록 그냥 두어도 될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원줄기가 지지대를 약 20-30cm 정도 초과하여 자랐을 때 과감하게 그 끝을 적심 순지르기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요 줄기의 성장을 여기서 멈춥니다. 이 조치 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이는 위로의 성장이 끝났다고 인식하고 이전에 일부러 남겨두었던 가장 위쪽의 곁순들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이 3개의 아들 곁줄기를 남겨둡니다. 이 아들 줄기들은 지지대를 따라 아래로 늘어지게 유인합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늦은 시기에 수확 물결이 바로 이 곁순들에서 형성될 것입니다. 이 재배 기술은 오이의 불필요한 성장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결실 기간을 효과적으로 늘려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이의 모든 생장 주기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뿌리부터 줄기 끝까지 최대의 효율로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체 포기가 마치 오이를 생산하는 하나의 잘 정비된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재배 방식이 급수 및 영양 공급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과 비료를 많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특히 줄기를 잡아주지 않은 오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퍼져 자란 포기는 거대한 잎 때문에 증발을 통해 엄청난 양의 수분을 소비하고 정작 열매에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반면 외줄기로 잘 유인된 오이는 물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물 주는 횟수는 줄이되 뿌리 전체가 흠뻑 젖도록 한 번에 충분히 주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비료를 주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를 잡아주지 않은 포기에 비료를 주면 영양분이 수십 개의 성장 지점으로 분산되어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농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줄기 하나와 짧은 열매 가지로만 관리하는 우리의 경우에는 모든 영양분이 오로지 열매를 키우는 데 집중됩니다. 결과적으로 적은 양의 비료로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훨씬 더 건강한 재배 방식입니다. 특히 질소질 비료의 과다 사용은 오이 열매의 질산염을 축적시키고 각종 병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배 방식이 모든 오이 품종에 적용될까요?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집이나 베란다 혹은 온실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자가 수분성, 즉 단성 생식성 F1 교배종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교배종들은 원래부터 왕성하게 자라도록 그리고 잎이 겨드랑이마다 많은 수의 암꽃을 피우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금방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빽빽한 밀림처럼 변해버립니다. 예전 방식의 벌수분 품종에도 이 규칙이 적용되긴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 품종의 경우 대부분의 암꽃이 주로 곁순에서 달리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뿌리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줄기 아랫부분은 반드시 적심 눈따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위해 남겨둔 곁순들도 무한정 자라지 않도록 여전히 순지르기 적심을 통해 관리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칙의 핵심인 튼튼한 중심 줄기를 만들고 곁순을 통제하는 것은 지지대에 기대어 키우는 거의 모든 오이 품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확량 증가는 당연하고요. 이 방법에는 그 외에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이점들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병의 예방입니다. 잎들이 서로 겹쳐서 빽빽하게 자라는 환경에서는 습도가 항상 높습니다. 이런 환경은 곰팡이나 해충이 번식하기 딱 좋은 곳이죠. 반면 잘 정리되어 통풍이 잘 되는 포기는 물을 주거나 비가 온 후에 훨씬 빨리 마릅니다. 특히 응애 같은 해충들은 뻥 뚫리고 잘 보이는 식물에서는 숨을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관리의 용이성입니다. 깔끔하고 잘 정돈된 작물은 관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덤불 속을 헤치고 들어가다가 너무 자라서 누렇게 변한 오이를 놓칠 위험이 있는 것보다 단정하고 곱게 자란 식물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방제 작업을 하고 무엇보다 수확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점에 동의하시죠? 모든 열매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때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절한 시기의 수확은 식물에게 새로운 열매를 맺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장점들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이런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시골에서 순치기, 적심 같은 거 안 해도
오이 엄청 많이 따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100%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할머니께서 키우신 품종은 아마도 옛날 토종 혹은 벌이 수정을 시켜주는 옛날 품종이었을 겁니다. 현대 교배종 하이브리드처럼 생육이 왕성하지 않고 비교적 얌전한 품종들이었죠. 둘째, 시골에서는 오이를 보통 방임 재배로 넓은 면적의 땅바닥에 눕혀 키웁니다. 식물체가 땅을 따라 뻗어나가면서 곁가지가 추가적으로 뿌리를 내려 더 많은 영양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 즉 비닐하우스나 베란다 같은 곳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이를 좁은 공간, 제한된 흙에서 지지대를 이용해 수직으로 키웁니다. 이것은 흙의 양부터 환경까지 완전히 다른 재배 방식이며 당연히 접근법 자체도 달라야 합니다. 50년 전에 노지밭에서 통했던 방법이 오늘날 비닐하우스에서 현대식 하이브리드 품종을 키울 때는 똑같이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확량을 얻으려면 현대적이고 검증된 재배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오이 열매 자체의 품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까요? 중요한 건 단순히 수량 문제만이 아닙니다. 식물에 불필요한 곁순이나 잎이 너무 많아 과부하가 걸리면 각각의 열매가 충분한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오이는 크기가 작고 휘거나 구부러진 모양이 되며 맛까지 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이 끝부분이 가늘어지거나 노랗게 변하는 문제가 자주 생기는데요. 이는 영양분이 잎과 줄기 등 녹색 부분을 유지하는 데 집중되어 칼륨 같은 필수 요소가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곁가지 관리를 통해 오이 포기를 제대로 만들어주면 달린 열매 하나하나가 최고의 영양을 흡수하게 됩니다. 오이는 곧고 예쁘며 크기가 균일할 뿐만 아니라 아삭하고 달콤하게 자랍니다. 모양과 색깔 모두 완벽해지죠. 이는 식물이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분산하지 않고 소량이지만 품질이 보장된 열매에 모든 힘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고 못생긴 오이 100개와 엄선된 아름답고 맛있는 오이 50개 중에서 고르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분명할 겁니다. 품질은 양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재배 방식은 특히 베란다, 발코니 혹은 창가처럼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 오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1cm도 허투루 쓸 수 없죠. 줄기를 빽빽하게 키워 무성한 덤불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사치입니다. 외대 하나의 줄기로 키우는 방식을 사용하면 동일한 공간에 2배에서 3배까지 더 많은 모종을 심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공간만 차지하고 수확량은 적은 곁가지 많은 오이 한 포기 대신 긴 화분 하나에 저희 규칙대로 정리된 깔끔한 수직형 오이 3포기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 3포기는 서로 방해하지 않고 햇빛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덕분에 관리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가늘고 길게 키운 3포기에서 나오는 총 수확량이 방치된 한 포기에서 얻는 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도시농업의 완벽한 해법입니다. 그러니 베란다에 딱 1제곱미터의 공간밖에 없다면 이 외대 재배법은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초보 농사꾼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수영 관리에 관련된 겁니다. 시즌 최곁순을 한 번 따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이는 정말 빨리 자라는 작물입니다. 여름 내내 잎겨드랑이에서는 새로운 곁순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따라서 오이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순을 제거하는 것은 매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말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오이밭을 쭉 둘러보며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불필요한 곁순을 빨리 발견하고 제거할수록 오이 식물이 그 순을 키우느라 낭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잡초 제거와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면 빠르고 쉽게 끝납니다. 하지만 방치해두면 나중에 반나절을 들여서 그 쌓인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습관을 들이세요. 오이에 물을 주러 갔을 때 잎겨드랑이 쪽을 꼼꼼히 살피면서 불필요한 순이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꾸준한 관리와 관심은 분명 풍성하고 오래 지속되는 수확으로 여러분에게 100배 보답할 것입니다. 올바른 수영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바로 결실의 지속력입니다. 방치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포기는 아주 빠르게 지쳐버립니다. 여름 초입에 폭발적인 생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다음 소량의 수확만을 낸 후에는 8월 중순쯤부터 노랗게 변하고 병들어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수명이 짧은 거죠. 하지만 하나의 줄기로 유인해서 키우는 작물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을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이러한 작물들은 훨씬 더 오랫동안, 심지어 서리가 내릴 때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웃집 오이밭에 말라버린 덩굴들이 이미 처량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의 깔끔하게 다듬어진 포기는 여전히 신선하고 아삭한 오이로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단순히 일회성 수확량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는 기간 자체를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만족스러운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잎이나 순을 제거하면 식물이 제대로 숨도 못 쉬고 광합성을 못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오해입니다. 맞습니다. 잎은 식물의 태양 전지판 역할을 하죠. 하지만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햇빛을 잘 받는 잎들만이 중요합니다. 덤불처럼 잎이 우거진 곳의 아래쪽 잎들은 항상 그늘에 가려져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들은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소비하며 식물에게는 짐이 됩니다. 이러한 잎과 불필요한 순을 제거하면 우리는 오직 햇빛을 잘 받고 가장 효율적인 중간 및 위쪽의 잎이들만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식물의 에너지 효율, 가동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쓰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게다가 늙고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병에 걸리기 쉬운 1순위 후보입니다.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일종의 위생 정리 작업까지 겸하게 됩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로지 수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남기십시오. 식물은 이 과정을 통해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황금 규칙을 다시 한번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 줄기 전체를 머릿속으로 3구역으로 나누세요. 두 번째, 땅에서부터 4~5번째 잎가지의 아래 구역은 맹아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곁순과 달린 열매를 포함해서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강력한 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6번째부터 12번째 잎까지의 중간 구역입니다. 여기서는 곁순을 남기되 잎을 하나둘 정도 남기고 열매도 1~2개만 남겨서 순지르기를 합니다. 이렇게 짧은 결실 가지를 만듭니다. 네 번째, 마지막 상단 구역입니다. 이 구역의 곁순은 3번째나 4번째 잎까지 남겨서 조금 더 길게 키울 수 있습니다. 5번째, 주줄기가 지지대, 즉 오이망을 넘어섰다면 줄기 끝을 순지르기 하고 맨 위에 있는 2~3개의 곁순은
아래로 길게 늘어뜨려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노하우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 따른다면 여러분의 오이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결실 생산 메커니즘으로 변신할 겁니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오이 정글은 잊어버리세요. 오직 질서와 규율만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의 수확량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이 재배의 핵심 비결을 알아냈는데요. 이 비결은 비싼 비료나 유행하는 품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논리적인 오이 줄기 유인 및 순 정리 규칙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결론은 바로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래쪽에서 제거되는 곁순 하나하나는 손실이 아니라 미래의 진정 풍성한 수확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식물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건축가가 되어 생명 에너지를 정확히 목표 지점, 즉 아삭하고 수많은 열매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텃밭 농사를 수확을 위한 혼란스러운 싸움에서 이해하기 쉽고 관리 가능한 과정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단순히 재미를 넘어 진정으로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되는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텃밭 비법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종 모양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이를 어떻게 재배하시나요? 줄기를 유인해서 키우시나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자라도록 두시나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